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최근 20,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하면서 더는 이런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어제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텅 빈 장례식장 복도 한쪽에 하얀 추모 화환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 9천만 원을 통째로 날린 뒤 수도 요금까지 밀린 채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했던 30대 여성 A씨의 마지막을 위로하는 글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들은 최근 2달 새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벌써 3명째. 허망한 죽음을 보다 못한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A씨의 빈소가 설치된 어제 전국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생색내기 대책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 즉각 마련하라!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세를 조직적으로 부풀리거나 임대인이 수십억 원을 체납해도 미리 알 수 없는 허술한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어떻게 제도가 이런가? 알면 알수록 이런 피해 분명히 예상했을 텐데 왜 제재도 하나도 하지 않았나?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고 지난 2월 첫 희생자까지 나왔지만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나열해 오히려 피해자들의 좌절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 2명의 희생자가 추가로 나온 이후에야 국토부 장관은 부랴부랴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의미 없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범정부 TF를 구성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 피해자들의 주거권 안정을 위한 피해주택 경매 일시 정지와 가해자의 엄정한 수사,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촉구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일정 중단을 시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시행 지시를 내렸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피해 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의 경매 중지나 유예 추진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은행권은 경매를 일시적으로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인 보증금 반환이 해결되지 않는 만큼 금융권을 통한 기금 조성 등으로 피해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보유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 절차를 일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캠코 측은 한 번 기일을 연장하면 2달 정도 미뤄지는데 2번까지는 법원에 신청만 해도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넉 달 가까이 경매가 지연되는 셈이라 그 사이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소유자한테 받아야 할 전세 보증금을 기관이 대신 갚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급한 불만 끄는 수준인데 다른 기존 발표 대책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지난 2월 초부터 긴급 주거지원 신청을 받고 있지만 확보한 238가구 가운데 10가구만 입주했습니다. 주택을 매입해달라는 피해자 요구에 LH 측은 모두 사들이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매입 절차나 추가 재정 지원, 매입 후 활용 방안 등 명확한 정부 방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개인 간에 벌어진 일인 만큼 나라 돈을 투입하긴 어렵다는 기조입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해주거나 모든 것을 하늘이 도와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면 전세 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금융권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구제기금 같은 거를 이제 5대 은행이 좀
협의를 해서 만들고 10년 무이자 대출이라든가 이렇게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회복될 때까지 보증금을 좀 대출을 해주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기금 마련이 상당히 현실적이다. 싱가포르에서 임대차 계약 마지막 단계 때 국가가 확인한 뒤 승인하는 방식을 국내에도 적용해 의심스러운 사례는 반려하는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수감 중인 이 전 부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돈봉투 전달 대상과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 등이 마련해온 9천여만 원을 봉투에 나눠 담아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수사의 단서가 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당시 불법 자금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추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오는 22일 파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송 전 대표는 어제 YTN 취재진에 이번 주 토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송 전 대표는 당의 조기 귀국 요청을 비롯해 돈봉투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숨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합니다. 당당하면 나와서 설명한 별표인데 왜 외국으로 도망가서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출국하게 된 과정도 사실은 외국으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 전 대표가 조기에 귀국해서 필요한 그런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송 전 대표가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다고 하니까 본인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를 우선 지켜보고요. 거기에서 좀 우리 국민이나 또 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또는 바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앞서서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넘어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고체 연료를 사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발사한 것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입을 열었습니다. And the Kim regime has developed capabilities that reach beyond Seoul, Tokyo, Washington D.C. and the capital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sending states. 북한의 사거리가 워싱턴 DC 등을 넘어설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특히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미군의 대북 미사일 징후 포착과 경보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며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어려워 대응이 더 어려워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육상과 바다, 하늘 등 전방위적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공격 능력이 갈수록 진화하는 가운데 미국 본토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도 밝혔습니다. Which leg of the nuclear triad, air, land, sea, capability, in your opinion, poses the most immediate threat to the homeland? His land capability is the greatest threat. What he's demonstrated with his ICBM testing. 러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은 최근 유출된 기밀 문건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It was reported that some of the leaked information involved South Korea. Have you seen any pushback from our allies regarding this, or has that impacted your rapport? It has not, no, sir. 북한을 통제하기 위한 지렛대가 뭐냐는 질문에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 간 국경이 다시 열렸고 물자가 오가고 있다며
중국은 과거에 대북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한 만큼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대북 핵 억제력과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미국 대북 압박의 대응이며 미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주장했습니다. 표트르 일리체프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 국장은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리체프 국장은 북한은 미국 행동에 대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정세 안정화 조처에도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 구금된 미국 언론인의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실제 석방이 이뤄지더라도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인데 미국 러시아 간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간첩 혐의로 구금된 월스트리트저널 모스크바 지국 특파원 에반 게르시코비치가 체포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금 결정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러시아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유리철창 안에서 대기하는 동안 미소 짓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법원은 그의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그제 우리나라를 비롯해 40여 나라 유엔 회원국이 즉각 석방을 촉구했지만 허사가 됐습니다. 변호인은 기각이 결정된 이후 언론에 게르시코비치 특파원이 지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 투지가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Настроен дух у него боевой, он готов доказывать право на свободную журналистику, он готов защищаться. Сегодня в судебном заседании он делал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заявление, что... 지난달 30일 러시아 중부 도시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붙잡힌 게르시코비치 특파원이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중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로 미국 대사는 부당한 억류를 그만둘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The charges against Evan are baseless, and we call on the Russian Federation to immediately release him. 러시아와 죄수 교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석방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죄수 교환을 성사한 여자 프로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도 체포 이후 석방까지 러시아 감옥에 10달 정도 수감돼 있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최근 2달 동안 3분이 지금 세상을 떠난 상황인데 어제 추모제가 열렸죠. 근데 이 초 모양을 보니까 집 모양인 것 같아요. 예, 네. 마음이 참 안타깝고요. 이 추모제에 참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자신들도 죽을 만큼 아프다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을 떠난 3명의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면서 명복을 빌었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딸을 떠나보낸 유족 측은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하는데요. 수도요금도 못 내는 상황에서 혼자 버티던 딸이 2주 전에 건강은 괜찮냐고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정작 자신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가족들 건강만 챙겼다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네, 좀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데요. 다음 중앙일보 사진 좀 보겠습니다. 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걸린 현수막인데요. 지금 제목을 보니까 104세대 중에서 103세대가 당했다. 한 세대 빼고 다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는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추모제에 모인 피해자는 대부분 수도권 거주 피해자들이었지만 간혹 제주 등 지방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참석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동탄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물량이 올 하반기에 더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전망도 있는 만큼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동아일보 사진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피해 주택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지금 미추홀구의 지도이긴 하지만 이게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대책보다 피해자들 피부에 더 와닿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도 있겠고요. 또 대통령도 말했듯 현재 나온 지원책을 몰라서 못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피해자들을 향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이 좀 다뤄졌고 또 전국 대책위도 출범했으니까 추가로 나올 대책들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등산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날씨도 네. 좀 좋아지고 하니까. 그런데 등산을 가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이런 분들 굉장히 좀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취재를 하려고 한국일보 기자가 국립공원공단 관계자와 동행을 해봤는데 정상에 오르자마자 음주 중인 등산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엄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등산객들은 아우 정상에 왔으니까 정상주 한잔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 적발 건수를 보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듯 하다가 작년에 다시 크게 상승했는데요. 과태료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지만 위반 건수는 되려 40%가량 늘어났습니다. 또 흡연 적발 건수는 꾸준히 매년 200건 이상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네, 술에 취하게 되면 뭐 본인 개인의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흡연까지 하게 되면 실화 가능성도 있잖아요. 걱정이 좀 큽니다, 이 부분. 그렇습니다. 네.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적발하면은 계고 조치, 즉 경고 조치를 하고 2차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때면 늘 등산객들과 마찰을 빚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국립공원 또 도립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서 이러한 행정 조치가 가능한 건데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산들도 있습니다. 단속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 또 살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인 만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친목의 목적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거잖아요. 예. 굳이 음주나 흡연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고령 운전자 사고 늘어나는데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가 동났다. 이 제도가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의 교통카드 지급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인센티브가 동이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제는 상반기와 하반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자치구의 예산을 배분하게 되는데 상반기 배분은 지난 3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노원구나 송파구, 또 은평구, 관악구 등 노인 인구가 많은 자치구는 벌써 예산의 대부분이 소진됐다고 합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면허증을 반납하러 왔다가 그냥 되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제도 처음 이제 얘기가 됐을 때 인센티브가 10만 원 교통카드이다 보니까 10만 원 교통카드 받자고 면허증을 반납하겠냐 네. 이런 시각도 있었거든요. 좀 기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통계를 보면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15,000명을 넘어섰고요. 또 작년에는 22,000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서울시 측은 하반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비 증액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눴지만 이 또한 또 수요 예측이 좀 실패한 경우 그런 네. 정책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백두산 화산 폭발. 이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거의 뭐 매해 나왔던 그런 얘기 같은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좀 기상청의 입장이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네. 기상청의 입장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능성 희박하다였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백두산의 지표 또 천지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는데요. 화산 활동이 본격화한다면 주변 땅이 꺼지면서 지진이 발생하고 또 천지의 온도나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산 활동은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2, 3년 전부터 예측하는 것은 힘든 경우라고 합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할 때 발생한 그 충격으로 화산이 폭발할 거다. 이런 예측도 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핵실험 등 인공 지진으로 인해서 화산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마그마 자체가 좀 불안한 상태일 때, 또 규모 7 이상일 경우 이걸 전제하는데요. 지금까지 북핵 실험으로 발생한 지진은 지난 2017년 규모 5.7이 가장 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마그마가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큰 지진이 오더라도 분화로 이어질 수는 없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 활화산이기 때문에요.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대규모 지각 변동과 함께 폭발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폭발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화산재 등으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만큼 꾸준히 잘 관찰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기상청의 입장은 가능성이 희박하다였습니다. 너무 불안해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요즘 프로야구가 한창인데 사실 야구 보러 직관을 가면 이런 거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하다 보면 이런 쓰레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굉장히 요즘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네. 지난 환경부의 5차 전국 폐기물 통계 조사에 보면 전국 스포츠 시설 중에서 가장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곳 역시나 야구장이었습니다. 전체의 35% 정도를 차지했는데 특히나 일회용품 사용이 많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KBO는 작년 정규 시즌에 열린 720회의 경기에서 약 400만 개의 일회용 컵이 버려졌을 걸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환경부와 KBO 또 각 프로야구팀은 함께 일회용품을 줄이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8년 만에 다시 캔 반입이 허용됐고요. 야구장 안 매장에서도 음식을 팔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캔 반입을 금지했던 거는 이걸 던지게 되면 선수나 관중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야구 팬들의 성숙한 관람 태도에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다회용품도 보증금 없이 무료로 운영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럴수록 더 잘 쓰고 잘 반납하는 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한편 응원 문화도 다소 바뀔 걸로 보이는데요. 기존에는 비닐 막대 풍선 주로 활용을 했지만 앞으로는 여러 번 사용 가능한 응원 도구들이 다양하게 출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바뀌는 점들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야구 팬들의 성숙한 관람 문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습니다. 올해는 사상 첫 최저임금 10,000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시작 1시간 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회의장 건물 앞에서 권순환 공익위원회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른 회의 시간에 맞춰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피켓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69시간 노동 강요하는 권순환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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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 노총은 권순환 공익위원이 미래노동시장연구의 좌장으로 활동하며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에 밑그림을 그린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안건 처리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장내 정리를 요구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50여 분 뒤 근로자위원들도 회의 무산을 선언한 채 퇴장하면서 회의는 시작도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이 책임은 당연히 회의를 시작하고 운영을 해야 할 최저임금 위원장과 권순환 간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큰 관심은 사상 처음으로 시급 10,000원을 넘을지 여부입니다. 노동계는 이미 지난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4.7% 증가한 시급 1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고물가 탓에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고 대기업과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최대한 인건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인상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 자체가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반하는 데다 특정 산업군의 저임금 업종 낙인 찍기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난해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관련 용역 보고서가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아직 국회 등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YTN 진호신입니다. 경남 창원시 버스노조가 오늘 새벽 5시 첫 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의 동양교통 등 한국노총 소속 7개 버스회사로 구성된 창원 시내버스 노조협의회는 임금 단체 협상 결렬로 오늘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고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협의회는 임금 7.4% 인상과 만 65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인 창원 시내버스 협의회와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창원시는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임차버스 142대와 공영버스 10대 등 버스 152대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적자를 이어왔던 실손 의료보험의 지난해 실적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여전한 과제라는 평가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제 의료비를 보상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 의료보험.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는 3,997만 명으로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의 80%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대규모 적자가 이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 2021년엔 2조 8,60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엔 1조 5,300억 원으로 적자 자체는 이어졌지만 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정이 한층 나아진 셈입니다. 보험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로 보험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손해율 역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00%에 근접했습니다.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 진료를 방지하는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고 1, 2세대 실손 보험료를 인상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과제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1위와 2위를 과잉 진료 논란이 큰 도수치료와 백내장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누수 우려가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도수치료와 같이 이제 과잉 진료에 우려가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수가를 올려서 수요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고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비급여 항목들이 실손보험 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비급여 진료 항목과 관련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과잉 진료 통제 수단을 갖춘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정부가 이달 말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 넉 달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유류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정부 입장에서는 또 세수 부족을 계속 이제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정부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올해 벌써 세수가 15.7조 원이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덜 거쳤습니다. 1월하고 2월 달에. 그래서 나머지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 기재부에서 추정한 세수를 다 걷어들인다고 하더라도 올해 세수 부족분이 20조 원이 넘어가게 생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작년에만 5조 5천억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을 정상화해서 20조 원 이상의 지금 세수 펑크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5조 5천억 원이라도 좀 채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연말까지 하루에 116만 배럴, 이게 1일 원유 생산량의 1.85%에 달하는 아주 큰 양이거든요. 이거를 감산하기로 결정을 함으로써 갑자기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해서 지금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85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사이에 10.1% 상승을 한 건데요. 이렇게 원유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한 두세 달 뒤에 실제 국내의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경유 가격에 반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일부 선반영해가지고요. 국내 휘발유 가격만 하더라도 1분기에 평균 리터당 뭐 1,578원이었는데 4월 중순까지 보름간 뭐 70원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류 가격 상승이 다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 그다음에 또 민생 불안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4개월 더 연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뭐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류세를 이렇게 인하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다른 제품의 가격들은 인플레이션이라서 다 상승을 하는데 석유류의 가격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누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석유류는 싸게 느껴져 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석유류의 소비를 늘리는 것을 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이것으로 유발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수입액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수입에 있습니다. 이런 석유류 수입, 원유 수입을 갖다가 오히려 더 늘리는 에너지의 낭비 요인을 만들어서 늘리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류세는 저희 대부분 그 자가용을 통해서 출퇴근을 하거나 어딜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보다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서 다니는 분들이 더 소득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거 혜택이 오히려 고소득자한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한테 돌아가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세수 확보 차원, 그 다음에 왜곡된 소비 패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계적으로라도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최근에 문제가 커지고 있는 전세 사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일단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예, 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선순위 채권자가 자신의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경매 절차는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낙찰이 되게 되면 선순위 채권 금액부터 먼저 상환이 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 후순위인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이 반환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지금 경매 절차를 연기했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의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것에 불과하지 지금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뭐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든지 뭐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대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랑 금융당국의 입장도 난처한 게요. 지금 경매 절차를 갖다가 연기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피해자 단체들이 요구하는 뭐 주택 우선 매수권, 지금 피해자들이 우선적으로 그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혹은 뭐 보증금을 갖다가 정부에서 먼저 피해자들한테 돌려주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정부가 뭐 채권을 회수를 하는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행 법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정부가 나서서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좀 난처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경매 절차를 갖다가 일단은 중단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이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고요. 그 기간 안에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번 그 정부의 조치는 미봉책에 좀 불과한 조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자,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자체 생산을 지금 늘리기로 했다. 이런 결정이 좀 들리고 있는데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픈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연합도 미국에서 얼마 전에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자국의 뭐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것을 다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이러면 뭐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등을 지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니까요. 유럽도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유럽, 미국 서로 다 반도체 생산 기지를 국내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서 외국으로부터 반도체를 수입을 해왔었으나 그것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경제가 봉쇄가 되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생겨서 반도체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국내 기간 산업들의 생산이나 이런 것을 차질을 빚게 된 것을 여러 나라들이 깨달았고요. 그래서 반도체 생산 기지를 갖다가 국내에다가 건설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면 뭐 보조금, 면세 혜택을 주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유럽연합도 이에 질 수 없이 상응하는 조치를 이번에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 수출 품목인데요. 유럽은 그동안에는 시스템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 설계, 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이런 쪽에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법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의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 생산 기지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연구 개발 이런 것에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가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거든요. 점유율이 약 16%로 1위는 TSMC, 대만의 TSMC로 59%인데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랑 자동차용 반도체 우리나라 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써야 되는데요. 이런 것이 그동안에 유럽, 일본 기업들이 장악을 해왔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유럽 기업들의 입김이 더 세져가지고 우리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에서도 뭐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유럽 내에서는 이번 대책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366조 원을 지원한다고 직간접적으로 하는데 유럽은 62조 원을 투자해서 EU의 점유율을 9%에서 20%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늘리겠다는 정책인데요. 미국에 비해서 뭐 5분의 1 수준도 안 되죠. 지원 금액이. 그래서 지원 금액도 너무 작고 아무리 이거 지원을 하더라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천연 광물 자원은 여전히 수입을 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럽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은 밤사이 해외 경제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은행권 불안 사태가 있었는데 그래도 미국 대형 은행들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좀 양호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 같은 경우는 뭐 간밤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 외에 4대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해서 JP 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웰스파고가 모두 1분기에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해서 주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예대 마진이 확대돼서 소위 말하는 이자 수익이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중소규모의 은행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예금을 빼서 4대 은행으로 많이 다 옮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4대 은행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은 예금 유치가 늘어나서 자금 조달은 쉬워지고 대출 금리는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늘어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상황이고요. 네. 이 외에는 뭐 엔비디아 같은 뭐 반도체 관련 업종은 HSBC가 투자 의견을 상향해가지고 뭐 2.5% 가까이 주가가 상승하는 등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일희일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 은행과 지금 중소은행 사이에 희비가 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고 배승하 양 사고 이후에도 음주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에서 이른 아침에 출근하던 20대 여성이 음주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앞선 신호에 차량이 멈춰 한산한 도로. 건널목 인근에서 녹색 신호에 맞춰 보행자가 발을 내딛는 순간 멀리서 내달리던 차량이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를 알아챈 듯 비상 깜빡이를 켜지만 차에서 내리지도 다친 사람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맞은편 보행자들은 사고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사고를 낸 피의자는 20대 A씨.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현장 인근 술집에서 면허 취소 수준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추적에 나서 2시간 반 만에 집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신호까지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더 감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신호 위반은 맞는 것 같아요. 빨간불로 이제 자기는 진행하고
이제 이 피해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되고 건너가려고. 사고가 난 시각은 아침 7시 반. 출근하던 20대 여성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뇌가 너무 아파서 뇌압이 너무 강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술도 하고 있고 경련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면회도 아예 완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뺑소니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을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면허도 없이 훔친 차를 몰고 3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그제 새벽 광주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쳐 경주까지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14살 A군과 13살 B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과 B군은 오후 3시 반쯤 훔친 차로 경주에 들어오다가 수배차 검색 시스템에 발각됐고 경주시 탑동 인근에서 경찰 검문에 검거됐습니다. 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아동학대 살해죄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 B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을 21일 동안 혼자 내버려두고 살해해 그렇게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버스 차고지에서 수소를 생산해 충전하는 시스템이 인천에서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수소버스의 보증 기간과 거리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해 경제성을 높였고 수소버스 400대 중 130대를 인천에 배정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가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 중인 에너지는 수소. 국내 최초로 차고지에서 생산된 수소입니다. 불과 5분 만에 수소 25kg을 충전한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소 전기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혹시 차내 소음 들리시나요? 거의 소음이 없고 진동도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정숙성이 아주 뛰어난 게 이런 수소 전기버스의 특징입니다. 브레이크가 좀 민감한 편이지만 고갯길도 쉽게 잘 넘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좋은 편입니다. 이 버스는 앞으로 매일 서울 신촌과 인천 부평역을 오가는 친환경 시민의 발 역할을 수행할 예정. 가스 충전소까지 갖춘 이 버스 차고지는 가스에서 생성기를 통해 하루에 수소 1.2톤을 만듭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가 전국 수소버스 충전 시스템의 모델로 자리 잡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천연가스, 즉 LNG를 개질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재생에너지, 원전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식을 정부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소버스의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보증 기간을 기존 5년에서 9년으로 확대해 경제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수소버스 400대 중 130대를 인천에, 75대는 전북, 70대는 부산, 40대는 서울에 배정해 수소버스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금호공대와 안동대, 경북도립대 등 경북에 있는 국공립대학교 3곳이 통합을 추진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 또 지방대 경쟁력 약화 등에 대응하고 동시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사업도 겨냥한 방안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국립금호공과대학교와 안동과 예천에 있는 국립안동대, 또 경북도립대, 세 대학이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신입생이 줄어든 게 가장 큰 배경입니다. 수도권 쏠림이 심해지고 지방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감소한 것도 이유입니다. 새 학교를 하나로 만들고 학생 정원과 교직원 숫자도 줄여 경쟁력을 키워야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명확한 사실이고
대학이 변해야 된다는 것도 확실한 사실인 것 같아요. 더 나은 그런 대학을 만들어 보자는 관점에서 통폐합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은 통합 논의의 촉매가 됐습니다. 지역사회와 산업에 맞는 인재를 키울 수 있게 체질을 바꾸는 지방대에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역대학이 교육부의 의도를 통합과 이에 따른 정원 축소로 해석한 겁니다.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모델로 간다면은 얼마든지 자신이 있고 저희들이 또 그거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시대를 완성하려면 1도 1국립대 체제가 돼야 한다며 통합을 독려했습니다. 세 개 대학이 연립을 하듯 안 그러면 하나로 뭉치든 그렇게 연구 중에 있고 다 흔쾌히 안 하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동대와 경북 도립대 통합 논의에 뒤늦게 합류를 제안받은 금호공대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지역사회나 산업에 보탬이 되는 방향을 찾지 않고 지원 사업만 겨냥한 통합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학교 사이 의견이 모여도 각 학교의 교수 등 구성원 동의가 없으면 통합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도 충청과 강원, 경남 등 지역마다 대학 통합 논의가 활발한 상황. 이름과 지역이 다른 대학들의 통합이 지방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묘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20대 피의자가 평소 선거제도에 불만을 표출하고 아베 전 총리 국장도 비판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당국은 피의자가 사용한 폭발물통에 금속 너트가 부착된 것을 확인했는데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시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24살 기무라 유지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공직선거법상 참의원에 입후보하려면 30세 이상의 공탁금 300만 엔도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미달한 기무라는 변호사 없이 소송에 나서 관련법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1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상의 연령 요건과 공탁금은 합리성이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기무라는 입후보를 억제해 투표 행위를 억누르는 법이라고 비판하며 선거제도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기시다 내각이 여론의 반대도 불구하고 아베 전 총리 국장을 가기 결정만으로 강행했다며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용서할 수 없다고 소송 서면에 적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무라가 던진 폭발물통에서 너트로 보이는 금속 부품들이 장착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폭발 때 너트를 주변으로 날려 살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 정상이 참석하는 장소에 금속 탐지 등 기본적인 경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手荷物チェックとか、金属探知機、そういったものも一切、実施されていませんでした。で、入り口も複数あったんで、誰でもどこからでも入りやすいようになっていた。 수사당국은 기무라에게 위력 업무 방해 혐의 이외 살인 미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당국은 무직인 기무라가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내왔다는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배경과 동기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7명은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방송은 미국의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현재 경제 상황과 향후 1년간 전망에 대해 모두 비관적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여론조사를 진행한 지난 17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독일의 한 사진작가가 인공지능 AI로 만든 이미지를 국제사진전에 출품한 뒤 우승작으로 선정되자 뒤늦게 AI 작품임을 밝히고 수상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출신 사진작가 보리스 엘다크제는 세계 최대 사진 대회 중 하나인 소니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 크리에이티브 오픈 카테고리 부문에서 올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엘다크제는 해당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히자 그제야 AI로 만든 사진임을 밝히면서 상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며
사진전이 AI 이미지 출품에 준비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작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 환자가 3명 더 늘며 누적 확진자는 16명이 됐습니다. 숨은 환자는 확진자의 10배에 달할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 자발적인 검사를 통해 유행의 규모와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불렸던 엠폭스 확진자가 3명 더 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에 사는 내국인과 경북에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스스로 신고하거나 의료기관을 찾아 확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3명 모두 처음 증상이 시작된 지 3주 안에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지난 7일 6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최근 12일간 11명이 잇따라 확진됐는데 모두 해외 유입이나 의료진 감염이 아닌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진과 국민을 상대로 신고를 독려해 진단이 늘어난 거라며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엠폭스 잠복기가 3주로 길고 대부분 자연적으로 낫는 만큼 실제 숨은 환자가 확진자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낫는 형태의 감염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로 드러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을 수 있거든요. 확진자의 수보다 많게는 한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성 간 성접촉 등으로 주로 전파되는 만큼 낙인 우려에 진단을 안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조기에 격리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좀 익명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게 특히 지금 성소수자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홍보들을 좀 잘 하게 되면 빨리빨리 찾아내는 게 지역사회의 이런 토착화가 되거나 풍토병화되는 걸 갖다 그나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엠폭스 의심 증상 등을 알리는 안내서를 밀접 접촉이 생길 수 있는 클럽과 목욕, 숙박시설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코로나19의 기원을 추적한 미국 연방 상원이 중국 연구소를 바이러스 유출지로 지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8일 미 상원 보건위원회가 위촉한 전문가들이 18개월간 중국 정부 문서와 의학 논문,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정황 증거가 코로나19 사태는 중국 연구소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유출 사고가 기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유출 물증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30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정황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당뇨병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8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나비드 잔주아 교수팀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미국 의학협회 발행 의학저널 최신호에 게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이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에 감염된 12만 5천 명을 추적한 결과 양성 판정 후 1년 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은 17% 상승했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는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동안에 강한 일사가 더해지고 또 따뜻한 남풍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1.9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지만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이렇게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극심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퇴근길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는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도 무척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1.9도, 대구가 14.8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쌀쌀하지 않은데요. 이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주가 27도 등으로 내륙에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 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1도, 부산 19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절기 고구인 내일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지만 이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30도 안팎의 여름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무척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